안녕하십니까. 현덕경영연구소 임성원입니다. 오늘은 이제 슬퍼하는 당신에게라고 하는 주제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슬픔이라는 상실감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 섣부른 위로보다는 슬픔에 대한 공부가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톤 쉬낙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의 일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추수가 지난 후에 텅 빈 농가 밭, 어스름의 황혼, 줄에서 세 번째 떨어진 광대, 휴가의 마지막 날, 출세한 귀부인의 좁은 어깨, 가난한 노파의 눈물. 이런 것들은 그냥 뭐 우리가 읽기만 해도 뭔가 좀 슬프다, 슬픔 같은 것들을 이렇게 그런 정서를 느낄 수 있게 합니다. 이제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실제로 이제 뭐 슬픔 이런 것은 너무 이제 어떻게 보면 순화된 말이고요. 우리가 이제 현실적으로 겪게 되는 사건은 크게 보면 두 가지 종류의 사건이 있는 것이죠. 하나는 이제 시련. 이때는 슬픈 게 아니라 아픈 거죠. 시련의 아픔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마지막에 가장 큰 슬픔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이제 사별이죠. 이거는 비통한 것이죠. 그러니까 조금 강도로 보면, 뭐 아련한 슬픔부터, 가슴 아픈 것부터, 그 다음에 아주 비통한 것까지, 너무 슬퍼서 죽을 것 같은 그런 것까지 우리는 이제 슬픔에 대한 경험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어른이라면 결별, 이별의 슬픔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랑하는 가까운 사람을 떠나보낸 죽음으로써 떠나보낸 이별의 슬픔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 삶을 스쳐가는 모든 사건들이 그렇듯이 우리는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통과했느냐, 그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슬픔에 대해서 조금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뭐겠습니까? 이거는 상실감입니다. 뭐 있던 게 없어진 것이죠. 그 없어진 것에 대한 안타까움, 서운함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슬픔은 첫 번째는 잃어버렸다, 박탈감. 근데 인정할 수 없으니까 억울하죠. 박탈감, 억울함이라고 하는 느낌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상황을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 뭐 내가 자업자득이다, 달게 받겠다 이런 게 아니라 나는 이건 정말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런데 더 이제 어려운 문제는 그런데 어찌할 방법이 없는 것이죠. 내가 마음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데 현실은 내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 때 이것으로 인한 상실감은 커지고 그 상실감만큼 슬픔은 깊어지는 것이겠죠. 이게 이제 슬픔이 갖고 있는 정서 구조라고 하겠습니다. 빼앗겼다는 박탈감, 억울함, 수용 불가, 그런데 한계 상황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슬픔이 이제 특정한 부분에서, 즉 우리가 이제 가장 격렬한 슬픔을 우리는 비통함이라고 합니다. 비통, 슬픈데 아픈 것이죠. 어느 정도로 죽을 정도로 아픈 것이죠. 그래서 단장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숭이의 새끼가 죽었는데 원숭이 어미가 너무 슬퍼해서 따라 죽었는데 보니까 창자가 끊어져 있더라. 그게 이제 단장, 장이 끊어지는 슬픔 아닙니까? 비통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양한 이별을 경험하지만 이별은 뜻이 안 맞아서 헤어지는 결별부터 죽음으로 이별하는 사별까지 있는데, 이제 특히 이제 사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제 비통한 일이죠. 그래서 깊이 애착하는 어떤 그게 물건일 수도 있고 동물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깊이 애착하는 것과의 준비 안 된, 또는 심지어는 이별을 예감하고는 있지만 준비가 할 수 없는, 준비가 되지 않는 마음으로 그런 이별도 있는 것이죠. 그 이별의 끝판왕이 사별, 죽음으로서의 이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슬픔은
이런 상실감과 비통함을 우리에게 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슬픔이 우리에게 이제 굉장히 비통한 괴로움을 주지만, 슬픔이 이제 어렴풋이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것도 당연히 있겠죠.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별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살면서, 그러니까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별하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선택하는 거니까 선택받지 못한 것은 이별하는 거잖아요. 내가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고, 타인이 선택하지 않아서 나하고 끝이 날 수도 있고, 이제 이별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그런 걸 일깨우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별의 끝에는 사별이 있다, 죽음으로써 이별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내가 사랑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끝내는 내가 세상을 두고 떠나야 되는 사별도 있는 것이죠. 죽음으로써 우리는 이별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일깨워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별이 일깨워주는 것이 또 있죠. 그런데 말이지, 이 세상을 두고 나는 끝내 죽고야 말 거라는 걸 이제 알겠어. 어떤 사건을 통해서, 계기를 통해서 자꾸 우리를 이제 되새기게 되는, 상기시키게 되는 거죠. 나는 끝내는 죽어야 될 운명이라는 걸 내가 알지.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죠. 그래도 세상은 잘 돌아갈 거잖아. 나 하나 없어졌다고 해도 아무 느낌도 없이, 아무 인식도 없이 잘 돌아갈 거잖아 라고 하는 소외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죽어야 할 운명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세상은 그대로 돌아갈 거라고 하는 소외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슬픔이 일깨우는 두 번째 것은 이런 내 삶의 끝에 대해서, 그것이 언제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지만 일깨워준다 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것들은 이제 빙산의 일각이거나 그 표면에 있는 것이고, 더 깊이 있는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런데 우리는 평소에 이런 질문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뭐 죽었다든지 이런 비통함에 처하게 되면 이제 이 삶에 던져진 존재로서의 깊은 슬픔을 느끼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던져진 존재거든요. 무슨 이유가 있어서 내가 선택해서 이 세상에 나온 것이 아니고, 내가 선택하고 계획해서 저 세상으로 가는 게 아닌데, 우리는 던져지듯이 이 세상에 태어났고 아득바득 살다가 또 이제 어디론가 떠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아주 모른다고 하는 것이 주는 깊은 슬픔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녹아내리고 있는 빙산 위에서 이제 뛰어다니고 있는 셈인 것이죠. 그래서 슬픔은 아주 아픈 정서지만, 그것이 이제 그 와중에도 우리에게 이제 일깨워주는 것들이 이런 세 가지 정도의 층으로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슬픔은 우리에게 뭐 이런 어떤 걸 일깨워줄 뿐만 아니라 해주는 것도 있습니다. 해주는 일이 있습니다, 슬픔이. 그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카타르시스, 우리를 정화시켜준다. 그러니까 카타르시스라고 하는 것은 두 개가 있잖아요. 웃음과 눈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웃어도 눈물이 날 정도로 막 배가 아프고, 그러니까 웃음도 눈물도 우리를 정화시켜주는 카타르시스다. 그런데 웃음도 매우 뛰어나지만 이 비극적인 상황, 인간이 처한 비극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 정화, 카타르시스는 굉장히 뛰어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정화를 느끼기 위해서 우리가 불행 속으로, 슬픔 속으로 빠져들어갈 필요는 없지만, 원하지 않아도 슬픔이 다가온다면 슬픔은 우리에게 그냥 가지는 않는다, 카타르시스를 주고 간다. 단 우리가 슬픔에 잡아먹히지만 않는다면, 슬픔으로 무너져 버리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정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화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원광석에서 불의 재련을 받아서 불순물이 다 빠져나간 순수한 상태,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이거를 우리 이제 삶에 옮기면 내 삶의 초점이 분명해지는 그런 이제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삶의 비극을 체험하고 그것을 깊이 느낌으로써 내 삶이 초점을 맞추어가는, 내 삶이 좀 더 순수해지는 그런 정화가 가능하다.
두 번째는 그 인간 객체들이 모두 가지는 이 슬픔에 대해서 서로 공감하고 유대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어떤 정화가 일어날 수도 있겠습니다. 슬픔이 해주는 이 정화를 우리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슬픔에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 하는 것이 이제 슬픔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뭐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충분히 애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슬퍼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이제 어떤 슬픈 일, 안 좋은 일을 당한 사람에게 주변에서 뭐 마음을 크게 먹으라든지 힘을 내라든지 시간이 약이라든지 너무 슬퍼하지 말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 별로 할 수 있는 말이 없다는 걸 자기도 알아요. 자기도 슬픔을 겪어봤고 그때는 남의 그런 뭐라 그럴까 이 얘기가 별 의미 없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이제 하는 거죠. 뭐 그 말밖에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 슬픔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충분히 애도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 어느 정도는 이제 그 합의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애도한다라고 하는 슬퍼한다라고 하는 것은 슬퍼할 만한 일에 대해서 슬퍼한다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슬픔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넘어지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나는 넘어진 적이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어딘가 다쳤을 텐데 그것 자체를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슬픔이 해결될 방법이 없는 거죠. 슬픔 시작도 못한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수용하는 겁니다. 이 수용한다는 것은 내가 슬프다. 내가 슬픔 속에 뭐 어느 정도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슬프지만 슬프지 않다. 혹은 나는 이 슬픔을 인정할 수 없다. 라고 해서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슬픈데 슬픔과 막 싸우는 것이죠. 슬픔과 싸우는 것이 올바른 일인가 하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슬프다는 걸 인정하고 내가 슬프다는 걸 수용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슬픔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장악하고 나의 온갖 감정들을 건드리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일들을 벌리면서 결국 온전히 통과할 때까지 어느 정도 시간을 줘야 됩니다. 내가 슬픔을 인정하고 내가 슬픔을 수용하기로 결정하면 이게 이 시간이 그렇게 길게 느껴지지도 않고 그것이 그렇게 괴롭게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가 한 게 알게 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불편한 진실일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모든 슬픔은 나를 위한 슬픔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예를 들면 죽었다고 합시다. 그것도 그 전에 내가 정말 사랑하고 귀여워하고 사랑했던 반려견이 죽었다. 혹은 내가 사랑하는 반려자가 죽었다. 부모님이 죽었다. 자식이 죽었다. 이런 것들의 슬픔을 인정하고 수용하고 슬픔이 나의 무엇을 건드리고 지나가는지를 이렇게 보다 보면 실제로 이제 내가 그것을 애도하냐 아니면 나를 애도하냐 이제 뭐 직면하기가 불편한 진실일 수도 있는데 상당 부분은 이것 없이 이 사람 없이 나는 어떻게 살아가지? 라고 하는 나의 상실감에 대한 애도일 경우가 사실은 많습니다. 순수하게 그 사람을 애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또 상당 부분은 우리가 인간인지라 나의 슬픔을 애도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이해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이해하게 되면 꽤 빠른 시간 안에 혹은 의미 있게 내 슬픔을 거두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명확해질 수 있도록 슬픔을 내가 받아들여라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나는 괜찮아. 나는 문제없어. 나는 이겨낼 거야. 그죠? 시간이 약일 거야.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충분히 애도하지 않은 채로 통과되지 않은 슬픔은 내 마음속 어딘가에 또아리를 들고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충분히 애도하라. 그 두 번째는 적절히 표현하라 하는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좀 슬픔은 통과시키거나 아니면은 문을 열어서 보내줘야 되는데 문을 열어서 보내주는 상당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표현하는 것입니다.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말과 글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표현한다라고 하는, 표현하려면 생각해서 내 감정을 표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건 뭡니까? 객관화라는 것이죠. 언어화, 객관화를 하면 이것이 나와 나의 감정 간의 거리를 만들어내고, 이 객관화를 통해서, 거리두기를 통해서 나는 슬픔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좀 용이해집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게 좋습니다. 뭐 이렇게 술 먹고 꼬장부리라는 게 아니고, 내 이야기를 들어줄 만한 사람에게 내 이야기를 꾸밈 없이 과장하지 않고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판단하지 않고 들어주면 참 좋은 이제 그 히어링이 되겠죠. 청취가 되겠죠. 아니면은 자기가 써보는 겁니다. 자신의 슬픔에 대해서, 자신의 마음에 대해서 써보면, 이때는 이제 이건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기 때문에 무슨 자기를 뭐 방어하면서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자기의 그 슬픔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자기가 그걸 읽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글로 쓰고 소리내 뭐 읽어보고 하는 과정에서 객관화, 거리두기라고 하는 현상이 벌어지면서 자기 자신이 슬픔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충분히 애도하고, 이건 심리적인 것이죠. 그 다음에 적절히 표현하는 것, 이건 좀 더 인지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슬픔이 우리에게 주는 그 카타르시스에 우리는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슬픔의 와중에 있을 때 뭐 슬픔을 뭐 깨달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 어불성설이죠. 그러나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내가 내 슬픔을 좀 더 객관적으로 이제 추억할 수 기억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마지막으로 슬픔의 본질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이제 세상에서 왔다가 뭐 영문을 모른 채 왔다가 죽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포인트는 영원히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세상 우주의 모든 것은 영원히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순간순간 좀 까먹는 경향은 있지 않습니까? 내일도 오늘과 그러하리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사실 사는 거지, 뭐 내일 지구가 멸망할 거라고 생각하면 사과나무를 심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살아가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제 또 한 번 되새길 것은 영원히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이 무상하다 하는 거, 머물지 않는 것을 멈추어 세우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집착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집착의 결과가 마음이 거기 닻을 내리고 거기에 탁 묶여 있으면 결국은 우리는 슬픔을 겪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뭐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건 우리가 인정할 수 있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론은 어쩌면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슬픔은 슬픕니다. 그 마음이 아프죠. 그렇지만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깊지 못한 생각의 결과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무상하다는 거, 멈출 수 없다는 거, 머물 수 없다는 것. 근데 그렇게 되고 싶다는, 그렇게 하고 싶다는, 어떻게 보면은 그 집착, 이런 것들의 결과가 슬픔이지, 실제로 이제 그 영원히 움직이는 것, 머물러 있지 않은 것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면 어쩌면 우리들의 슬픔은 다른 모습이 될 수도 있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책이 나와 있어요. 그 슬픔을 공부하는 슬픔이라는 이제 그게 있는데, 이제 뭐 40대가 됐을 때도 잘 몰랐는데 50대가 되고 보니까 이제 슬플 일이 많아요. 즉 상실할 일이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얘기를 이 책은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슬픔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런 슬픔이라든지 부정적인 감정에 잡아먹히면 우리는 그냥 어둠의 일부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어두워지지 않고 내가 밝아짐으로써 내 주변이 밝아지려면 우리는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이처럼 슬픈 와중에도 또는 슬픔이 어느 정도 지나간 후에 우리는 슬픔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는 것이 나의 슬픔을 잘 정화해서 밝음으로 만들어가는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슬픔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